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김태형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5.18 유공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에 이어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이니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명단 공개 관련 법적 쟁점을 취재하고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발언과 망언처벌법 논란이 정치권의 뜨거운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발언 내용부터 좀 다시 정리해 볼까요? 네, 지난 8일인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나온 망언들입니다. 네. 이제 이 발제자는 5.18의 북한군 개입설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가 대법원에서 처벌 확정되기도 한 지만원이고요.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지만원은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전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또 하고 전두환은 영웅이다. 이런 같은 발언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뭐라고 발언을 했나요? 네, 이정명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는 사실에 기초해서 논리적으로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김순례 의원의 경우에는 한술 더 떠서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이렇게 망언을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직접 참석하지는 않고 영상을 보냈는데 지만원을 제일 존경한다. 또 5.18 문제에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나면 안 된다.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이런 망언 이런 거는 현행법으로는 처벌 대상이 안 되나요? 그런데? 네,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자의 명예훼손입니다. 네. 사자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요건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네. 우리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돼 있는 조비오 신부님 사건에 관한 것이 이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인데요. 이건 이제 그 사람이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믿었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전혀 생각 안 했다. 거의 확신범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냥 나는 그렇게 믿었다 이런 것만 가지고 간단하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자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친고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족이 고소해야 되는데요. 이제 어떤 유족이 고소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5.18 유족들 전부라는 이런 집단 명칭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것인가 아닌가 이런 법적 쟁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처벌 수위가 세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네, 사자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워낙에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것인가 하는 점을 좀 지켜봐야 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는 이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명예훼손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이런 망언이나 허위 주장 같은 경우는 좀 제재할 수 있는 수단 같은 게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란이 있어 왔고 그래서 역사 부정죄에 관한 것을 신설해서 법으로 처벌하자 이런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이런 것을 논의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유럽에도 이런 처벌법이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나 독일에 이런 처벌법이 있는데요. 독일의 경우에 반나치법이라든가 프랑스의 홀로코스트 관련 법률 이런 것들인데 나치의 문양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움직임이 좀 있나요? 역사 부정죄 처벌법 이런 네, 거? 당장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권에서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토론회 또 열리기도 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이네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도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부정하여 이런 범죄적 망언을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한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또 박광원 의원의 경우에도 대표 발의를 했는데 5.18 민주화에 관한 운동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안을 내면서 여기에 중대한 역사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지금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망언 사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런 일은 자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법률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무조건 처벌만 하는 것이 능사인가 하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저는 일반적으로는 처벌의 수위를 낮추거나 처벌 일변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은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좀 처벌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긴 합니다. 다만 처벌과 관련해서는 학계에서 특히 숙명여자대학교 홍성수 교수 같은 분은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요.
왜곡하는 역사가 중요한 역사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 네. 피해나 침해가 현재 일어나고 있어서 이것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으로 한정해야 네. 하고 그 이외에 다른 치유 방법이나 이런 것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김진태, 김순례 의원 뭐 당 대표 선거 이런 데서 뭐 보수의 전사가 되겠다고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던데 뭐라 언급하기가 좀 그렇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망언 관련해서 어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착심하고 비판했습니다.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발언은 결국 5.18 국가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로 귀결되는데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안이니만큼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10층 리포트 신세아 기자입니다. 5.18은 북한국 특수부대의 게릴라전이다. 전두환은 영웅이다라는 등 온갖 망언이 쏟아진 지난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앞건은 같은 당 김순례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발언이 그것입니다. 5.18 유공자들이 괴물 집단이라는 주장. 이 주장은 결국 5.18 명단 공개 요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부정수급자가 5.18 유공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 것을 공개하라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게 김순례 의원의 주장입니다.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전제 위에 부정수급자들이 국가 유공자가 됐다. 유공자엔 국가 세금이 들어간다.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논리 구조입니다. 국가 유공자인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 과연 타당성이 있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국가 유공자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의 경우엔 5.18 민주화 운동 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 부상당한 사람, 그 밖에 5.18 민주화 운동으로 희생당한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과 취업, 의료 지원부터 양로, 요양, 양육, 주택의 우선 공급, 생업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는 작년 말 기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수는 모두 4,41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훈처에선 구체적인 명단과 공적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보훈처의 설명입니다. 해당 법률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개될 경우에는 공개 대상자들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공개되지 않은 다른 유공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의 공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실제 보훈처는 5.18 유공자뿐 아니라 월남전 참전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다른 국가 유공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독 5.18 유공자 명단만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행정법원도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소송에서 지난해 말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명단은 개인의 성명이 포함된 것으로 개인 식별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5.18 유공자와 유족 등의 명단과 사망, 행방불명, 부상 등의 경위, 원인에 관한 사항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5.18 유공자 명단 같은 경우는 내밀한 정보에 해당돼서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행정법원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다만 독립운동 유공자들의 이름과 공훈 등은 공개된 데에 대해서 김유미 변호사는 이 또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를 하더라도 고문록 발간 같은 일제 만행 기록 등 공익적 목적이나 공개 당사자 또는 그 후손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한다는 설명입니다. 독립운동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되는데 왜 다른 거는 안 되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예,
독립운동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규상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게 법률적으로 변경을 해서 법령에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법원도 공개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사안에 대해 마치 불법 수급자가 만연한 것 같은 인상을 주며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주장.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불교계에서도 미투가 나왔습니다. 서울 종로구 안국동 선악원 얘기인데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어서 체육계 미투, 신유용 씨를 무료 변론하고 있는 이은희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고교 시절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의 폭로와 관련해 손모 전 코치가 지난주 목요일과 일요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법률방송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 신유용 씨 무료 변론을 맡은 성범죄 전문 이은희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장한지 기자입니다.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코치로부터 2011년 여름부터 2015년까지 무려 20차례 넘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2011년은 신유용 씨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고교 3년 내내 졸업을 하고서도 유도를 그만두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폭로 내용에도 그냥 유야무야 묻히는 듯했던 사건은 올해 초 심석기 선수의 성폭행 폭로가 나오면서 함께 체육계 성폭력 사례로 큰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사건을 맡은 전주지검 군산지원이 지난주 목요일과 일요일 이틀에 걸쳐 코치 손모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1차 조사에선 10시간, 2차 조사에선 5시간에 걸쳐 성폭행 여부 등 관련 내용들을 강도 높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손 씨의 진술 내용 등에 대해선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신유용 씨 무료 변론을 맡고 있는 이은희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 사건 고소는 2018년 3월에 있었고요. 그 신유용 선수는 11월에도 이미 미투를 했어요. 자기 SNS 상이라든가.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죠. 그냥 이런 일을 당했대 끝 이렇게 된 거예요. 미투 폭로도 유명 인사가 해야 그나마 관심을 가져주는 실태를 꼬집은 건데 이은희 변호사는 신유용 씨 사건이 절대 쉬운 사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이 그렇게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 네. 이 사건만 쉬운 사건이 아닌 게 아니라 청소년 시절에 아이들이 의사표현을 얼마나 잘 할 수가 있겠어요. 적극적인 저항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장기간 여러 차례 성폭행이 이어진 점을 오히려 악용해 사랑하는 사이였다, 연인 관계였다는 식으로 포장해서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악용해서 가해자 측이 주로 이런 주장을 하죠. 합의했다. 혹은 뭐 연인 관계였다. 그런데 아이들은 왜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 연인이었다면 주변에 왜 알리지 못하고 왜 이은희 변호사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놈의 연인론, 미성년자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그 애를 추행한 건, 내가 그 애를 사랑한 건 사랑했기 때문이고 우린 연인이었어. 그 변명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자화상, 부끄러운 거울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재판 경우처럼 특정 이모티콘을 보낸 걸 가지고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트를 든 이모티콘을 막 보내고 있거든요. 정말 매일 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보통 요즘에는 지인 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게 많은데 나중에 가서 다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면 어떡하지? 기울어진 운동장, 성폭행이 있었는지 마땅한 증거도 없고 시간은 오래 흘렀고 딱히 증언을 해줄 사람도 없어 보이고 막막하고 엄두가 안 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더더욱 포기하면 안 된다고 이은희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이 가해자 쪽에서도 사실은 피해자가 뭘 알고 있고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가 무조건 안 했다고 하면 잘 안 될 거야 라는 속단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은 수사의 단초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은희 변호사는 나아가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연인 관계였다는 것을 가해자가 입증하는 쪽으로 경찰과 검찰, 법원 모두 인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닌 걸 어떻게 입증해? 그러니까 연인인 걸 입증해야죠. 연인이 아닌 걸 어떻게 입증해요? 아니에요는 입증할 수가 없어요. 이은희 변호사는 비공개 촬영 현장에서 강제추행을 당하고 노출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된 유튜버 양예원 씨 무료 변론도 맡고 있습니다. 1심은 최근 가해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초범이네. 벌금 때리거나 뭐 집행유예 가지 뭐. 이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실형이 그래도 2년 6개월 길게 나온 거니까 다행이긴 한데 마음 한축에는 이걸로는 정말 충분한 걸까? 라는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죠. 이은희 변호사는 온라인 성범죄의 경우 1차 피해는 물론 2차 피해 가해자들도 함께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양예원 씨를 보세요. 이 사람 일반인인데 어린 친구고 피해자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굉장히 이 사람의 성기 같은 거를 지칭하는 은어를, 속어를 써가면서 계속해서 막 2차 가해를 막 하고 있잖아요. 성범죄는 피해자의 개별 입장에서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서 판결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 경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죠. 사실 대법원 판결, 판례에 적혀있는 문구 이런 것들은 그거 자체가 하나의 법률과 같은 정도의 효력,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유천 성폭행 무고 피소 유흥업소 종업원에서 유튜버 양예원, 전 유도 선수 신유영 씨 무료 변론까지 성범죄 피해자 변론에 이은희 변호사가 천착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은희 변호사는 사실 그 자신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회사에 얘기했었고 그런데 회사 안에서 뭔가 이게 처리되지 않으면서 뭔가 구조적으로 너 하나 그냥 조용히 해 같은 그런 사건이 됐고 그 이후에 로스쿨 진학해서 변호사가 됐고 그다음에 책도 썼고 관련해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성범죄는 권력의 문제라는 이은희 변호사. 이은희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 법조계를 포함해 사회 전체가 이른바 yes means yes, no means no 룰이 정착돼야 한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죽을 만큼 저항했다라는 뭔가 사력을 다해서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 협박, 이런 행사, 이런 걸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라는 걸 이 정도가 돼야 노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피해자의 노가 노를 했지만 노로 너무나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오히려 한국은 지금 시급하지 않나.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분원만 360개가 넘는 거대 불교 도량 이사장 스님이 여직원을 성추행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 종로구 안국동 선학원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선학원 재단법인 이사회는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스님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계속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도대체 선학원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관련 가처분 소장을 장한지 기자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 위치한 불교 도량 선학원입니다. 일제의 사찰령에 대항해 한국 불교 선맥의 정통을 잇겠다며 1921년 설립된 유서 깊은 도량입니다. 스스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뿌리라고 자부하는 선학원은 전국에 분원만 360개가 넘을 정도로 규모도 상당합니다. 민족 불교의 전통과 선맥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일제의 사찰령에 대항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1950년대에는 선학원에서 정담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화운동이 전개돼서 오늘날 대한불교 조계종이 이제 탄생이 되었습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입니다. 신청 취지에 재단법인 선학원에 관해 이사장 및 이사로서 직무를 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선학원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라는 소송입니다. 사건 경위를 보면 법진 이사장이 피해 여성의 손을 만지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 여성을 추행했다고 돼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법진 이사장이 당시 선악원 직원이었던 윤모 씨를 BMW 승용차에 태워 속초로 데려가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속초에 도착해서는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는 쉬었다 가자, 일출을 보고 가자는 식으로 투숙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이런저런 추행을 당해온 윤 씨는 결국 견디다 못해 2016년 10월 법진 이사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했고 길고 힘든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사장 너무나 악랄하게 피해자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부추겨갖고 뭐 별의별 희한한 진술을 다 하게 하고. 스님을 고소한 후 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일개 직원이었고 가해자는 최고 상사이자 불교계 거대 법인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존경받는 스님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성직자를 상대로 제가 겪은 성폭력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은 무엇 하나 쉽지 않았습니다. 라는 게 윤 씨의 말입니다. 그리고 힘든 싸움 끝에 지난 1월 17일 대법원은 법진 이사장의 업무상 위력 등에 대한 추행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악원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윤 씨는 그러나 청천벽력 같은 현실과 다시 마주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열린 선악원 이사회에서 법진 이사장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이사장직을 계속 유지토록 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사회 14명 가운데 11대 3의 압도적 사직서 반려 찬성이었습니다. 성추행 확정 판결을 받고도 법진 스님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 4년간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사장으로 취임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2년간 이사장을 연임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회의 표결할 때 그 이사 스님들 빼놓고는 다 밖에 나와 있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 수가 없어요. 대한불교 조계종은 법진 이사장이 이미 조계종 승적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관여하고 싶어도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악원에 소속되어 있는 스님들에 대해서는 대한불교 조계종 정법에 따라서 관여를 할 수는 있는데 이사장 법진 스님은 조계종에서 멸빈을 했기 때문에 조계종 스님이 아니에요. 이에 법진 이사장 사직서 반려에 반발하는 선악원 일부 스님들을 중심으로 지난 2월 11일 이사회 결정을 취소하고 법진 이사장의 사직서를 수리하라는 가처분 소송을 낸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스님이 성추행을 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선악원 이사장직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스님들로서는 이거 똑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로 취급을 받으니까 이 신도들 볼 면목도 없고 직접적인 피해자 그 여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찰을 운영하는 스님들까지도 막대한 피해가 있거든요. 법률방송은 법진 이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메시지도 남겼지만 법진 이사장의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윤 씨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희망은 절망으로 변했다. 가해자인 법진 스님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 저는 여전히 두려움에 고통받고 있다며 막막해 했습니다. 일단 너무 힘들고 아무튼 쉼터에 지금 계속 있고 그래요. 완전히 인생이 멈춰져. 잃어버린 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종교법인의 이사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하고도 건재한 이 막막한 현실을 변화시켜달라는 것이 윤 씨의 절절한 호소입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 노동자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5년 상향 조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동 가동 연령을 올린 지 30년 만인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오늘 육체 노동자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5년 상향 조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어떤 사건인지 사건 내용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네, 그 2015년 8월에 네. 인천 연수구의 한 수영장에서요. 네. 당시에 이제 4살이던 아이가 익사사고로 사망을 네. 했는데요. 그 아이를 잃은 박모 씨는 수영장 운영 업체를 상대로 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판에서는 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사망한 피해자의 노동 가동 연령을 몇 살까지로 봐야 네. 되는지가 쟁점이 됐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법원이 판단한 노동 가동 연령에 따라서 네. 수영장 운영 업체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노동 가동 연한 연령 이게 뭔가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노동에 종사해서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연령의 상한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직종의 사람이 일반적인 경우에 몇 네. 살까지 일할 수 있는지, 몇 살까지 일하도록 기대가 되는지를 뜻하는데요. 네. 소득 기한, 소득 연한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직장인으로 치면은 정년에 해당을 하고요. 네. 직종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사고로 인한 보험금이나 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손해배상 지급 기준 등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사고로 더 이상 기존에 하던 일을 지속할 수 없게 된 그런 이제 노동자의 경우에 네. 가해자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경우 네. 정년을 60세로 보느냐, 65세로 보느냐에 네. 따라서 액수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네. 뭐 1, 2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앞선 사건에서 그 1, 2심은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다라는 네. 이제 기존 판례에 따라서 노동 가동 연령을 60세로 판단해서 손해배상액을 계산을 했는데요. 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년 전 1989년 12월 네. 55세였던 노동 가동 연령을 60세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네. 이 기준이 지금 30년 가까이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박 씨는 이제 이 판결을 불복을 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뭐 상고 사유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사유를 보게 되면 네. 이제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해 볼 때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고 네. 평균 수명이 연장이 됐고 경제 수준과 고용 조건 등 사회 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요. 네. 이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제 노동 가동 연령의 상향 여부가 일반 산업계나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이제 전원 합의체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11월에는 공개 변론을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네. 뭐 대법원이 오늘 1, 2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거죠, 그러면? 네.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네. 육체 노동자의 노동 가동 연령은 65세로 상향하는 판단을 네. 발표했는데요. 정년을 60세로 봐서 총 2억 5,416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원심 판결을 깼고요. 네. 노동 가동 연한을 65세로 상향해서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네. 뭐 판결 사유 좀 더 자세히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네, 그 판결 사유를 좀 상세하게 보면요. 네. 재판부는 이제 육체 노동의 경험칙상 네.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보한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고 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라고 네. 판단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급속하게 항상 발전했고 네. 법제가 정비 개선되면서 기존의 가동 연한을 정한 판결 당시에 경험칙의 기초가 됐던 재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원심이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서 피해자의 가동 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네. 지적했습니다. 뭐 표현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번 판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29년 전에 그 만 네. 60세 기준은 이제 지금 현재나 앞으로의 그 상황 변화에 시대 변화에 비추어 볼 때는 재고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통계를 보게 되면 한국의 기대 수명이 2007년 82.5세에서 네. 2016년에는 85.4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요. 2010년에는 평균 수명이 네. 남자 77.2세, 여자 84세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들과 민간 기업의 정년도 60세로 변경이 됐고요. 네.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정했던 1990년대와는 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통계청이 발표했던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보게 되면 2016년 60세에서 64세 네. 고용률이 59.6%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는 2005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고요. 같은 해 65세 이상 고용률은 30.7%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은퇴 연령도 2011년에서 2016년으로 보게 되면 남성이 72세, 네. 여성이 72.2세로 OECD 국가 중에 높은 편인데요. 네. 이런 통계를 보게 되면 이제 한국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고령화됐고 노동을 하는 이제 네. 생산 연령 인구도 많이 높아졌다라는 네.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이를 종합해 보면은 60세 이상 너면이 노동에 많이 네. 종사하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걸 볼 때 이번 판결은 이제 우리 사회의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파장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이제 먼저 보험업계 파장이 네. 예상이 되는데요. 가동 연한이 이제 65세로 높아지게 되면 자동차 사고 네. 등에 따른 사망 부상으로 인한 보험금이 늘어나게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60살 이상 일용 노동자가 작업 중에 숨지거나 다치게 될 경우 네. 기존에는 이제 한 푼도 받지 못했던 배상액을 이제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판결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보험료가 좀 동반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또 이제 노동계와 산업계에 미치는 네. 파장도 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이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된다라는 네.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공무원 정년은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고요. 네. 61세부터 임금 피크제를 적용해서 그 61세 이후의 급여는 기존 급여의 70% 네.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나라와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을 보면 가동 연한과 실질 은퇴 연령에는 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국만 좀 유독 차이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 판결이 이제 정년과 퇴직 연령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뭐 법원은 판결로 세상을 유지하기도 하고 세상을 바꾸기도 한다는 말이 새삼 생각나는 판결이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모사에 술을 붓는 참사자, 무슨 뜻일까요? 건전가정의례준칙이라는 생소한 법령에 나오는 말인데 건전가정의례준칙이 뭔지, 모사와 참사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해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사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통장 계좌를 알려준 피해자, 피해를 입고 고군분투하던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주는 보이스피싱, 구제 얘기입니다. 음주운전의 제도적 안전벨트를 채우자는 취지의 법안, 일명 시동잠금장치법인데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된 비슷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어떤 법안인지 전해드립니다. 모사에 술을 붓는 참사자. 무슨 말일까요? 참사자. 무슨 참사라도 당한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대통령령인 건전가정의례준칙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아는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태현 기자입니다. 가정의례준칙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지난 1973년 만들어진 대통령령입니다. 혼인과 제사 등 대소 가정의례 관련 준칙으로 일종의 사치금지법입니다. 달라진 시대상을 감안해 1999년 기존 가정의례준칙은 폐지되고 건전가정의례준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3조 제례의 절차를 정한 조항에 제주는 분향한 후 모사에 술을 붓고 참사자는 일제히 신이 앞에 재배한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모사에 술을 붓는 참사자, 시민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없는데요. 이거 도대체 이런 말 모르겠는데요. 전사자 같은 다른 사람 뭐 하는 걸 비슷하게 모사하는 거예요? 묘사? 모사는 띠 모자에 모래 사자를 씁니다. 제사에서 술을 따르는 그릇에 담은 모래와 거기에 꽂은 띠의 묶음, 그러니까 제주를 쏟아붓는 그릇을 지칭합니다. 요새 일반인 분들이 쓸 일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민속 분야에서 쓰는 전문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사자에서 참사는 참여할 참자에 제사 사자를 씁니다. 풀어보면 제사에 참석한 사람을 뜻합니다. 법률방송과 함께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작업을 벌이고 있는 법제처는 최근 참사자를 순화대상 용어로 지정하고 정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가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참사자는 제사 참가자로 용어를 바꾸고 직접적인 대체가 힘든 모사는 그릇에 담은 모래와 거기에 꽂은 띠묶음이라는 설명을 붙이는 방식을 통해서 국민이 법령을 알기 쉽도록 정비하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말을 계속 우리 법전에 두고 써야 하는지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태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범죄 피해자 법률구조 사례. 오늘은 보이스피싱 구제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6년 김모 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는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능범죄수사 1팀의 김수경 수사관입니다. 본인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해서 몇 가지 확인차 연락을 드린 거거든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김 씨는 그러나 뭐에 홀린 듯 검사를 사칭한 사람이 불러준 안전계좌라는 계좌에 2,6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30대 초반 가정주부 A 씨도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고수입 알바, 세금 회피를 위해 판매 대금을 입금받아 회사에 전달해줄 사람 모집, 수고비 하루 200만 원 지급이라고 유혹하는 내용입니다. 매출 증가로 인한 소득세를 면하기 위해 본인 소유 통장을 통해 물품 대급을 지급받고 이를 인출해주면 하루 200만 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돈이 궁했던 A씨는 문자메시지 수신자에 자신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됐습니다. 뒤늦게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김 씨는 보이스피싱 주동자와 통장 명의자 A씨를 상대로 사기당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냅니다. 1심은 김 씨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주동자 외에 통장 명의자 A씨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속아서 통장을 넘겨준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대법 판결에 따른 선고로 이미 인출된 돈에 대해서 통장 소유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벌이며 고군분투하던 김 씨는 통장에서 돈을 뽑아준 사람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1심 판결에 대해 억울해하다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공단은 김 씨가 범죄 피해자고 구조 타당성이 있다며 무료 법률구조 결정을 내리고 항소심 변호를 맡습니다. 항소심에서 공단은 통장을 대여한 A씨에게도 불법 공동회의자로서 함께 피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공단 손을 들어줬습니다. 계좌를 빌려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통 사람이라면 예상할 수 있었다. 입금된 돈을 직접 출금해 인출책에게 전달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주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 배상액을 1,60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조필재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단순 통장 전달자에 대한 배상 책임 의무가 면제되었는데 이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이번 사건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판결의 의의는 어차피 빌려주더라도 보이스피싱 형사 민사상 책임 안 지니까 얼마든지 안심하고 빌려주게 되니까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더 활발하게 활개칠 수 있는 위험성을 높아지기 때문에 최소한 이 판결 계기로 통장 명의를 빌려주기만 해도 어쨌든 간에 상당 부분 피해액 중에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러한 경각심을 줘가지고 금융감독원은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입금을 하라는 전화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무조건 관계기관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이 이용되고 이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계좌번호를 남에게 알려주거나 통장을 넘겨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공단 측은 보이스피싱 같은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라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제한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국회에 발의된 민생 법안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방지 관련한 법안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교통사고치사로는 대법 양형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된 윤창호 음주운전 치사 1심 판결. 하지만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가해자 박모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어제 나란히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우 손승헌 씨와 안재욱 씨, 김병옥 씨 등 유명 연예인들이 최근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명사들도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유명인들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직도 국민들 사이에 경각심이 좀 덜한 것 같다. 실제 음주운전은 마약이나 성폭력처럼 재범률이 높은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7%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 2명 중에 1명은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해 대검찰청이 밝힌 마약범죄 재범률은 36.3%입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음주운전이 마약보다 더 중독성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2008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36.5%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세와는 무관하게 음주운전 재범은 오히려 더 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또 하고 걸린 사람이 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이에요, 습관. 재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어떤 사람 10번 넘게 걸린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 날마다 단속하면은 아유, 왜 10번만 걸리겠어요? 30번도 걸리고 100번도 걸리겠죠. 이런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법안이 우리 국회엔 여러 건 발의돼 있습니다. 이른바 시동 잠금 장치 법안으로 기본 원리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음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음주운전에 제도적 안전벨트를 채우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민주당 민병두 김영호 의원, 한국당 송희경 의원, 바른미래당에선 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슷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측정을 해가지고 운전을 하게 하자, 그런 시간장치가 아니고 음주운전을 통해서 뭔가 페널티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하자는 거죠. 사고 이전의 예방 관리가 철저해야지만 음주운전의 재발 방지를 막을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시동 잠금 장치법은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 프랑스 등 교통 선진국에선 도입돼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나라마다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다시 운전하려면 의무적으로 차량에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기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성적이고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미 유럽이나 북미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 예방책으로서 시동 잠금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반드시 음주 측정기를 불어서 술을 마시지 않았음이 확인될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는 방식입니다.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듯 음주운전자에게 차량 음주 측정기라는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현재 모든 주에서 이러한 시동 잠금 장치를 음주운전 유경험자 혹은 초범이건 재범이건 선별적으로 주마다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동 잠금 장치의 덕분으로 연간 7%에서 8% 정도의 교통사고 중상을 예방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단 테스트를 통과해서 주행을 하다가도 30분가량 지났을 때 다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는 주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서 차를 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시동 잠금 장치 도입 법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자유한국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주최로 국가수사청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정책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한국판 FBI를 신설하자는 구상인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한다 소리는 요란한데 정작 이렇다 할 진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주최로 국가수사청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정책 토론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한국판 FBI를 만들자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현장을 취재한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검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정종석 의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공동주최로 열렸습니다. 주제 발표는 류호연 국회 법제관과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고 서범석 대한변협 수석 대변인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국가수사청 설립 주장자들의 기본 인식은 현행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방향과 초점이 잘못되어 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검찰과 경찰, 어느 기관에 얼마만큼의 수사권을 주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런 식의 논의는 국민의 편익과는 아무 상관없는 허상이라는 겁니다. 이번 개혁이 수사권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어느 기관의 권한을 어느 기관으로 옮기고 어느 기관의 힘을 빼고 어느 기관의 힘을 더하고 하는 식의 논의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건 가칭 국가수사청의 신설입니다. 미국처럼 주요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FBI를 신설하자는 구상입니다. 관련해서 곽상도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해 11월 수사청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들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면은
간명합니다. 수사를 한 번만 받게 해주는 게 그게 가장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지금처럼 경찰, 검찰이 수사를 따로 나눠서 두 번 하게 하는 이런 구조보다는 수사청을 만들어서 법안은 범죄의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수사청을 설치하고 소속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또 수사청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 수행하기 위해 지방수사청을 두고 일선 경찰서에 해당하는 수사서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청장은 수사청장 후보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자격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대 교수 등 민간 법률 전문가에게도 개방했습니다. 직급과 직위는 현행 경찰 체계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법무부 장관 소속인 검찰과 행정안전부 소속인 경찰 두 기관과 제도를 절충한 방안입니다. 검찰 개혁의 목적이 뭐냐? 검찰 경찰 간의 수사권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나누고 이런 것이 과연 중요한 문제인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에는 차라리 본질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제3의 기관을 창설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국가수사청을 신설해 주요 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경찰은 지방자치경찰로 치안과 교통 등 주민 생활 밀착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자는 구성입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회에선 국가수사청 신설은 옥상옥, 또 다른 권력기관 탄생으로 이어질 뿐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두 번 수사하지 않겠다. 수사청 신설 시 검경에 집중됐던 수사권이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오늘 토론회 참가자들의 공통된 입장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국회에 강하게 요청한 만큼 이 수사청 신설 법안 처리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변호사 시험 자격 시험화를 요구하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로스쿨 학생들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변호사 시험 자격 시험화가 뭔지, 왜 시위를 했는지 전해드립니다. 대한변협이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대우를 못 받았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취재했습니다. 네, 현직 변호사들과 로스쿨 학생들이 오늘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 기자,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하는데 어떤 시위인가요? 네, 변호사 시험 자격 시험화를 요구하는 시위인데요. 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로스쿨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사실상 정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변시를 자격 시험제로 운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변시가 애초 로스쿨 도입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네. 시위 참가자들은 전국 법학 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명의로 청와대에 항의 서한과 청원서를 전달했습니다. 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이와 별도로 변호사 시험 자격 시험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청와대에 냈는데요. 네. 성명서에 모두 250명의 변호사들이 동참했습니다. 변호사 시험 자격 시험화, 이게 다 변시 합격률이랑 연관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1회 변시 합격률 87.15%에 비해서 지난해 치러진 제7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그 절반으로 뚝 떨어져 49.35%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달 치러진 제8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변호사 수 급증을 우려하는 법조계 반발 때문에 이 정부가 입학 정원 대비 75%라는 자의적 합격 기준을 적용해서 변시 합격자 수를 강제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반발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원제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자격 시험으로 전환해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입니다. 자격 시험으로 전환해달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건가요? 네, 변호사와 더불어 대표적으로 전문직이라고 불리는 네. 의사 시험의 경우를 준용해달라는 의견인데요. 네. 통상 90% 이상의 합격률을 기록하는 의사 국가고시처럼 네. 변시도 로스쿨에서 정상 교육을 받고 큰 하자가 없으면 변호사 자격을 주는 자격 시험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네. 관련해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합격 기준을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과목별 40% 이상을 득점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즉,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 이른바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 네.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같은 의료진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변호사 시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네. 변호사 시험법에서는 관련 내용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그런데?
의료법과 같은 명시적 합격 기준 조항이 변호사 시험법에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변호사 시험 제10조는 법무부 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시험 합격자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상당 부분 사법시험법 제4조를 따르도록 규정했습니다. 네. 사법시험법 제4조는 선발 예정 인원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한변협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법시험이 폐지가 되면서 네. 사법시험법도 같이 폐지가 됐는데 네. 현재 운영 중인 이 변시를 사법시험법에 따라 합격자 수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합격률에 대해서 정확한 입법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입법을 이제 통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뭐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네, 시행규칙은 변시를 주관하는 법무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니만큼 네. 정부가 하루빨리 공론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네. 의료법 시행규칙처럼 변시도 일정한 점수, 이제 커트라인을 정해서 자격 시험화를 하든지 네. 아니면 로스쿨 정원이 아닌 응시자의 75% 이런 식으로 변호사 배출 정원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건데요. 네. 변호사 수 확대가 국민에게 도움이 됐으면 됐지 해가 될 일은 전혀 없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오현정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일반 국민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은 소송구제 제도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취지의 좀 공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직역들을 확대하고. 네, 변협은 뭐 줄곧 변호사 수 확대 반대하는데 다음엔 곧 취임할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말을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대한변협이 오늘 오후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 조사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20플러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뭐 오늘 대한변협 보고대회 어떤 보고대회인가요? 네, 오늘 보고대회는 변협이 주최를 했고요. 네. 또 유엔 난민기구가 후원을 했습니다. 네. 외국인 이 보호시설의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자리였는데요. 네. 일단 장기보호 외국인이 많은 화성보호소와 또 네. 이제 국내 출입국한 송암대기실 수용 문제, 또 제주 난민 사태에 대한 문제점 등을 다뤘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데 세 군데를 뽑아서 표적 조사를 한 모양인데 일단 화성보호소부터 볼까요? 어떻다고 하던가요? 일단 이 화성보호소의 독거실부터 시작해서 뭐 가족실, 또 일반 보호실, 또 전화, 인터넷 사용 등 전반적인 시설을 다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제 일단은 먼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일반 보호실과는 별개의 특별 개호실이라는 곳에서 보호가 됩니다. 네. 근데 이곳에 뭐 세면대, 뭐 개인 사물함, 정수기 등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설비들이 없다고 이제 지적이 됐는데요. 네. 또 일반 보호실 같은 경우에는 추운 겨울에 온수가 이제 1일 2회 아침 저녁에 각 1시간씩만 나오는데요. 네. 이제 수용 인원에 비해서 너무 이용 가능 시간이 적은 건 아니냐라는 네. 것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샤워실 같은 경우에도 뭐 칸막이가 없어서 사생활 보호에 문제도 있지 않겠냐라는 것도 문제점을 꼽혔고요. 네. 또 보호실 내부에는 컴퓨터가 없어서 인터넷을 아예 못 쓰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시대에 안 맞게 이제 좀 인터넷 사용을 좀 하게 네. 해라 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뭐 시설에 수용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실제로 이제 심리평가에 도움이 된다는 백우울 척도와 이 스트레스 온도계를 사용을 해서 그 네. 보호 외국인들의 심리 상태를 체크를 했는데요. 이제 9명의 보호 외국인 중에 6명이 수면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네.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한 명은 굉장히 심한 우울증 상태에 빠져 있어서 자살 생각도 자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네. 이게 보호 기간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 정도 그리고 우울증 정도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보호소에서 이제 언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불확실성 또 이제 길어지는 체류 기간으로 무기력감이 올라간 게 이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제 무엇보다도 일단 자신이 왜 보호소에 이제 보호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왜 나는 보호받고 있는가라는 이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게 네. 이제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절반이 보호될 당시 또 보호될 이후 모두 보호 명령서나 긴급 보호 명령서를 미리 제시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네. 이 보호 명령서를 보여주고 서명을 받더라도 이들에게 이제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은 경우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들의 내용을 충분히 미란다 원칙에 의결을 해서 네. 고지를 하고 보호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또 개선안도 제시가 됐습니다. 뭐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보호가 아니라 뭐 감금처럼 느낀 모양인데 다른 곳도 뭐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이 국내 출입국항 제주공항이나 인천공항에 있는 이 송환 대기실과 이제 난민 사태 관련한 법적 문제가 언급이 네. 됐는데 이제 송환 대기실은 입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이제 돌려보내지기 전에 잠시 이제 머무르는 장소를 뜻합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류자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데요. 이제 난민 신청 희망자들은 공항으로 국내 입국을 하고서 바로 난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길게는 몇 달씩 이 열악한 송환 대기실에서 이제 좀 대기를 해야 되는 게 문제점으로 꼽히고 네. 있습니다. 근데 지난 2014년에 인천지법에서는 이제 송환 대기실은 이 외국인들의 신체 자유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금이 명백하다라는 판결을 네. 내리면서 이 수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인정을 하지를 않았는데요.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난민 신청 절차가 모두 소진이 될 때까지 난민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은 외국인에게라도 이제 최소한의 생존권은 보장을 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오늘 변협의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송환을 동의하는 외국인에 한해서 잠시 머무르는 공간으로서만 제공이 돼야 되지 의식주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이들을 송환 대기실에 구금을 해서는 안 네. 된다라는 게 변협의 이제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또 많은 관심을 받았던 예멘 난민 외에도 이제 향후 인도, 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이주민에 대한 이제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진이 돼야 한다고 이제 변협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돌려보낼 땐 돌려보내더라도 좀 인간적으로 대우를 하다 돌려보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 대한민국 독립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로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